31만 명이 육박하며 역대 최다 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900만 명이 넘으며 벌써 8개월 동안 이어지는 코로나에 지구촌 전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최근 2차 확산이 시작되었지만 지난 14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6명이 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는 91명이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5명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감소세와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쉽게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우려는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확진자가 놀라울 만큼 줄어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넘을 정도로 폭증했지만 최근 6일 연속으로 하루 400명에서 70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일본에서 발표한 신규 확진자는 266명이었습니다. 이는 600명대에서 400명대로 다시 400명대에서 200명대로 대폭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할 때도 다시 긴급사태를 발령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투트래블 정책으로 확산을 방조했습니다. 또한 오늘 19일부터는 대형 스포츠 행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지를 위해 프로야구와 축구 등에서 관중을 5,000명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의 경우 정원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이같이 감염 확산을 막는 정책이 아닌 감염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확진자가 절반가량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아왔던 일본이기에 또다시 검사 수를 조절해서 속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국내 검역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가족 방문을 위해 일본에 다녀온 일본 국적의 A씨가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일본으로 출국했는데 일본 도착 직후 공항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11일간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음성 판정을 받고 일본 내 자택으로 귀가한 후 지난 11일 국내로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일본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국내 검사에서는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방역 관계자는 일본의 코로나 검사가 간이 검사 방식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간이 검사의 정확성은 사태 초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후쿠시마현 소재 히라타 중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 간호등 종사자 608명을 간이 키트를 이용해 항체 검사를 한 결과 58명이 양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정밀 검사해보니 애초에 양성 판정을 받은 이들 중 89.7%에 달하는 52명이 음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검사 키트 양성 판정이 정밀 검사에서 대부분 뒤집힌 셈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PCR 검사도 도입해서 검사 수를 늘렸지만 무증상자에 대한 PCR 검사는 제한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37.5도 이상의 열이 4일 이상 계속될 때 검사를 해주는데 한 일본인은 거의 죽을 것 같을 때만 검사를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무증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주장해왔습니다. 순천향대학 연구진은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아 격리된 환자 303명에 대한 치료 경과를 추적했는데 이 중 110명은 확정 판정을 받을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29%에 달하는 89명은 치료를 마치고 태어날 때까지도 무증상을 유지했습니다. 이 연구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과 완치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염 증상이 유무와는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무증상자가 주변에 코로나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유증상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무증상자를 검사하지 않는다면 코로나의 확산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중국은 한 달째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다고 자랑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도 증상이 없는 감염자는 확진자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시기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승객 중 확진자가 5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분명 본토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큰소리쳤지만 한국 공항 검역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국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청정 국가라 불리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초기에 대처를 잘해서 코로나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한국은 K-방역으로 방역에 성공했다고 한때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다시금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부 언론은 대만과 비교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에서 며칠 전 귀국한 한국인이 대만 내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대만의 분위기는 종식 분위기이지만 대만 통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은 무증상 통계를 안 잡지만 대만은 아예 검사 자체를 안 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대만과 인구가 비슷한 호주도 650만 정도를 검사할 때 대만은 8만 건밖에 안 했습니다. 대만과 같이 코로나 청정국이라 불렸던 뉴질랜드도 80만 건 정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만이 방역을 잘해서 검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내에서 의심 환자가 나오고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도 검사를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대만 해군 군함에서 24명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감염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승조원들은 대만시 10곳의 쇼핑센터와 야시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과 동선이 겹치는 시민이 무려 20만 명이나 추산되었음에도 대만 방역당국은 불과 700여 명을 검사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대만 방역당국은 승조원들과 동선이 겹치는 20만 명의 시민들에게 증세가 있을 경우 신고해달라는 요청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만 국방부 장관은 사의를 표하기도 했는데 일부 현지 언론은 감염 사례에 대한 국방부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대만 당국의 소극적인 검사는 다른 국가들의 공항 방역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16일 대만에서 일한 33세의 말레이시아인이 말레이시아로 돌아와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대만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대만을 떠나서 양성 판정을 보인 사례는 첫 사례 이후 무려 13건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2건이 확인되었고 11건은 대만에서 감염될 수 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대만에서 일하던 태국인이 7월 27일에 태국으로 돌아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대만 보건부장은 대만에서 걸릴 확률이 0.008%에 불과하다고 하자 한 해외 언론은 전염병 예방 결과에 대한 대만 당국의 오만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언론은 대만 방역당국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검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공개 여론조사와 대만 지도자의 인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한 속임수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대만의 전염병 통제 전략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2300만 명의 인구에도 누적 확진자가 500명 미만으로 전 세계에서 방역을 가장 잘한 나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많은 이들은 대만을 보라며 우리 방역당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만은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감염 확산을 막은 것 같았지만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한국은 급격한 확산을 경험하면서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역 시스템을 가지고 한 명의 무증상 확진자라도 찾아내서 검사와 격리, 치료를 통해 막아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맞서면서 일본도 중국도 대만도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하고 충격적인 기습 폭로가 제기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중국 정책의 스캔들이라 표현한 이번 폭로는 이달 23일 출간할 예정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고록의 요약본에 의하면 지난해 6월 29일 일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로 미중 정상 비공개 단독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에서 들려오는 중국에 대한 비판에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장구를 치듯이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주로 나온다며 대화를 이어가더니 어느새 화제를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으로 돌려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중국에 간곡히 부탁했다는 볼턴 전 보좌관의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주요 기반인 농민들로부터 표를 많이 얻기 위해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사실상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스캔들만으로도 충격적이면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데 볼턴 전 보좌관의 메가톤급 폭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죠.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일명 트럼프 충성파로 불리는 이들도 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조롱하듯 좋지 않은 말들을 하고 다닌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개된 인물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으로, 회고록에 의하면 폼페이오 장관은 2018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당시 볼턴 전 보좌관에게 그는 완전 거짓말쟁이라고 적힌 쪽지를 건네주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라며 그의 뒤에서 끊임없이 비난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는 전혀 열의가 없었고 대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간절히 선물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당시 대북 제재는 포기해야 했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전했죠.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무지에 대한 내용이 회고록에 상당히 비중 있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인지 물어보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가톤급 폭로가 담긴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The Room Where It Happened, 그 일이 벌어진 방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6월 23일 발간될 예정인데 이 소식을 접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밀 유출의 우려를 사유로 해당 저서에 대한 출판 금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도 자주 등장하는 나라인 북한에서는 지난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폭파시키고 하루 뒤인 17일에는 금강산과 남북의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그리고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등의 군부대를 다시 주둔시키는 등 남북관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국 BBC의 보도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에서 생중계할 정도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남북회담이 성사된 이후 이 기세를 몰아서 지난해 2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두 정상이 어떠한 합의점에도 이르지 못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이 랑코프 국민대 교수는 이 상황에 대해 현재 북한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돈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눈치만 보면서 북한과의 교류를 타진하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2018년 이후 진전이 있기를 계속 기다려왔으나 항상 말뿐인 약속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며 북한의 입장을 분석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정영태 동양대학교 석좌 교수는 북한의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도 북한의 도발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확산했던 3월, 4월에 북한 역시 이 혼란을 피해가기 어려웠는데 이때부터 해이해진 내부적 결속력과 사람들의 불만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다잡으려는 것이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 정치가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이 시점에 북한에서 한국, 미국 등의 조건부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며 군사 도발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수준의 이슈를 만들어 반응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번 북한의 도가 지나친 조치는 굉장히 실망적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현하면서 당장의 상황 반전을 이루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북한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말뿐이 아닌 현실성 있는 남북 협력 사업 대안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자세를 유지해 해외 언론에서 집중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추진해왔던 대북 정책에 대해 한반도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십자군 운동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선을 넘은 비난과 도발적 행동 그리고 일방적인 소통 단절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아직 뚜렷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